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주택,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계속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건설업, 주택 여기에 몰빵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고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결국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정말 하락하는 거 맞아?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여러분 의견에 제가 댓글 달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결국은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계속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 중국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빠르게 소위 얘기하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 다시 얘기하면 소위 제일 경제 활력이 큰 소위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젊은 청장년층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빨라도 너무 빠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크 코리아. 남들이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정말 사실이다. 지금 거의 피크를 이미 찍고 지금 추락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소한 늘어도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요. GDP는 지금 뭐 0%로 막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소개에는 가계소득은 이미 0% 수준까지 막 와 있어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로운 집 수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금리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떨어져도 이게 약간 떨어지지. 옛날처럼 정말 이거 뭐 유동성이 너무 막 널려도 너무 널려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싸게 그냥 뭐 한 2%면 내가 돈 빌려서 내가 그래서 부동산 담보 그거 해서 내가 집을 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갭 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거기에서 뭐 임대소득도 얻고 그러다가 내가 이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차익도 남기고 그러한 시절은 정말 끝나도 정말 끝났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주택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게 많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뭐 인구가 감소해도 결국은 가구 수가 늘어난다. 가구 수.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세요. 이미 지방은요 107%가 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수도권도 이게 100%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게 약간 떨어져서 96.6%까지 갔어요. 서울은 더 약해요.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93.7%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구가 있다면 주택은 100개보다 좀 덜 있고 94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뭐 집이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구 수가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가구 수가.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015년에 한 375만 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서울에. 이게 2022년에는 한 410만 가구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이거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나는데 집은 그만큼 빠르게 신축이 될 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구 수 늘어난 거는요. 이게 뭐 정말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40대나 50대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늘어났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 수가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끌이 많이 하는 20대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40대 가구는요. 이 서울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0대 가구 수도 지금 2015년 중반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60대 가구는 어때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2000년대부터 계속 증가했고요. 그리고 70대 가구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이분들 가구 수 늘어나는 게 이게 주택 가격을 늘리는 겁니까? 이분들은 자꾸 좁은 집으로 그런 적은 평수의 집으로 자꾸 옮겨가려 하는 그런 수요가 더 크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결국은 살던 집을 내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매물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공급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뭐 가구수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집값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냐면 20대 가구수가 늘었어요. 20대. 이건 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연구 대상인데 왜 이게 늘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정부부터 시작해서 일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이 소위 얘기한 젊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 하는 여러 가지 최근까지 그래서 뭐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 집을 사라. 내가 싸게 은행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분가해서 내가 아직 소득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20대가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면 이미 거의 20대 말 28, 9세 돼야지만 직장을 잡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소득도 없는데 그냥 돈 빌려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이게 지금 KB부동산 그 축에 이게 아마 이 통계청에서 한 자료일 텐데요. 이 총 가구수는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조금 더. 그렇지만 이게 다 60대 이상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가구수는 더 빠르게 감소할 거다. 20대 가구수도 이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이게 이 가구수 증가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거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60대 이상 가구는 작은 평수로 이동할 거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드시거나 돌아가시면 상속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 공급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20대 가구수 증가한 거는 이게 어쩌면 이 가격 상승 요인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다. 이분들이 다 돈을 빌려서 주택담보를 해서 그것도 뭐 갭 투자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게 앞으로 계속 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기존 주택,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계속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요인일 거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 가구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하세요. 아,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 가격을 부양할 거다. 여태까지 정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지난해 현재 정부가 지지난해요. 2022년 출범하고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거래 절벽이면 아는데 이건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인위적 부양 안 하겠다. 앞으로 주택 가격은 장기적 하향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또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불패? 다시 생각해라. 이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이건 쉽게 못 낮춘다. 이건 낮추면 이게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만 키워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 못 낮춘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전 어느 정도 그래서 신뢰성이 가는데 문제는 이 건교부 장관은 이미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다시 또 장관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부동산 문제를 건교부에서만 하잖아요. 건교부는 기껏 해봤자 신규 주택 분양하는 문제를 할 뿐이지 기존 주택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재정경제부인데 재정경제부에서는 계속 뭘 하고 있느냐면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해 뭐 했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무려 40조를 시장에 풀었어요. 전체 예산의 무려 6%예요. 더군다나 막 50년 만기 대출 막 이런 걸 갖다가 시중은행한테 하라고 이렇게 막 권했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창구지도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대출금리 너무 높아. 이거 낮춰야 돼.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책 써가지고 자꾸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올해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예요? 악이 나오면 그러면 대출해주마. 그래서 돈을 빌려줄게. 27조 원. 이건 올해 예산의 한 4%, 3, 4%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어떻게 이런데 집값을 띄우는데 쓰냐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래서 뭐 출생아 높여야 된다며? 이거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도 없으면서 결국 집값만 띄우고 젊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빚만 키우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 집값이 이게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텐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제는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거는 학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개인도 알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하고 더군다나 정부도 이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 상승이 이게 출산율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제가 막 계속 떠들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아니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부동산과 건설업을 주도해가지고 이걸로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없다. 지속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적자 재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살리려고 계속 거기에 돈을 쓸 수 있겠냐. 제가 지난해 이미 소위 얘기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을 썼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은 한 6% 됐고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도 27조 원 정도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한 3%, 4% 정도 수준까지 된다. 이걸 어떻게 계속 우리 적자 재정에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예산 다 줄이면서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계속 이런 폭탄 돌리기 정책 계속 할 수가 없고 해도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계속하면 제가 정부 찾아갈 겁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뭐 신축 아파트 분양이 뭐 부족하다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집값도 올라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 공급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매물로. 근데 매물로 나오는 거는요. 신축 아파트 분양보다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 매물이 아니라 거래량으로만 봐도 기존 아파트 거래량으로만 봐도 신규 아파트 분양보다 항상 더 많아요. 근데 매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사겠다고 하는 가격과 팔려고 하는 그 가격 차가 너무 커가지고 현재 지금 매물이 적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물을 가지고 사실 비교를 하는 게 더 맞는데 현재 그래서 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을 높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실제 그동안 보면요.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을 때 그때 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막 가격이 상승하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도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었고요. 또 이 분들이 서로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양가를 막 높여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구축 아파트,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도 막 띄우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 이 공급을 결국 계속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와 금리는 이미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다시 말해 기존 아파트 공급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괜히 시장에 간섭만 안 하면 된다. 어떻게 간섭해서 좀 특례 보금자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시장에 간섭을 하는 것. 지금 현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일 원칙으로 해서 간섭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계속 간섭하냐고요.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도리어 이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 건설 산업의 구조 조정도 늦추고 거기에서 그래서 더 큰 폭탄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 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채를 계속 키우고 그래서 경제 활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미래 희망 없게 만드는 이러한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돼도 정말 안 된다. 그래도 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뭐 계속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냐? 그렇지 않다.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그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질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요. 2017년 이후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지표 보여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2배 정도 올랐을 거다. 근데 2배가 아니라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한 3배 정도 뭐 여러 가지 아파트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뭐 살고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 한 3배 정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지난번 뭐 몇십 번 계속 막 부동산 정책 막 내놨잖아요. 내놨는데 어때요? 계속
그 막 날아가는 그 소위 부동산 가격, 그 호랑이 꼬리를 잡겠다고 하다가 어때요? 계속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초저금리,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도 풀린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이미 2011년 하면 어때요? 이미 경제 성장률도 계속 사실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띄운 이유는 바로 경제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너무 낮아졌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계속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뭐 그게 여러분 그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똘똘한 한 채 여러분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띄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얼마나 떨어질 거냐?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 거냐는 저는 두 가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시장 경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총인구도 줄어들고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니까 결국 가격이 떨어질 거고, 또 하나는 소위 경제 성장률도 이게 높아지지 않고 계속 거의 제로 근처에 있을 텐데, 특히 가계 소득 증가율은 거의 제로 상태라서 이게 띄울 수가 없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 문제인데 이제 금리는 앞으로 좀 떨어질 거잖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져도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 특히 이제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정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정하나요? 그 나라의 물가를 보고요. 그 나라의 실업률을 보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봐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보면 이 물가가 아직 목표 물가 수준 2% 수준에 오지 않았다. 지금 물론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충분히 가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실업률도 이게 지금 실업률을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물가가 문제라는 거. 또 하나는 금융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에서 꼭 생각하는 게 환율 문제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이 통화정책 정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리만 낮춰버리면 이게 환율을 폭등시키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금리 낮추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부터 이게 괜히 부동산 가격을 계속 띄우는 그러한 기대 심리만 높여가지고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못 높인다. 못 낮춘다. 기준금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많이 못 낮춘다. 설사 낮추는 한이 있어도, 급격하게 낮추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면 주로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얘기하는 2008년만 봐도 미국에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막 0% 수준까지 막 낮추잖아요. 왜 그래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서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런 사태가 나면 확 떨어뜨리고, 그러면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거는 결국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더 나쁘게 날 거, 성장률도 낮추고, 이렇게 되면서 주택 경기를 위축시킬 거니까 설사 금리가 떨어져도 이게 결국은 가격 상승력이나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서 만약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정부는 이제 그러려고 해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너무 충격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가격을 띄우고, 그것이 이 소위 얘기하는 자기네 무슨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당리당략 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걸 계속 폭탄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폭탄을 온전하게 다 그냥 안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 정책 만든 분들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집값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고,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질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017년 이후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올랐다가 최근 한 10% 정도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에서 적어도 한 30% 많으면 한 50%까지 떨어져서 결국 2017년 당시에 아파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뭐 그동안 약간 뭐 경제 규모도 더 커졌고 그리고 또 유동성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니까 약간 더 높아진 정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우리나라를 더 건전한 경제 또 우리 그 가게도 더 건전한 가게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정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기왕이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